찍었다. Recording in progress. 네? 네,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요, 공무단인권인데, 일단, 이쪽은 이제 행정부, 흔히 말해서, 와 관련된 그거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살면서 많이 부딪히는 관료주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한국의 이제 관료주의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몸으로 체감을 하시겠지만, 다른 나라도 그런지, 또 실질적으로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걸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회 공무단인권 하는 데서는 주로 공무원 시스템에 대해서 하고, 2번에 가면은 일단 다른 나라에서는 관료주의를 어떻게 타파하기 위한 좀 더 임용과 관련돼서 보다 나은 제도들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우리 차원에서의 결론을 만들어낼 거니까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헌법 제25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다른 나라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느냐? 아니에요. 밑에 식이에요. 모든 국민은 공무단임권을 가진다라고 끝나 그냥. 그리고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실행이 법률이 정한다라는 거지. 이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단임권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완전히 영어로 하면 리스트릭한 거잖아요. 한번 제한을 줘버렸잖아요. 이렇게 헌법을 만들면은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소행이죠.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애들이 참 디테일에 들어가서 상당히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자, 이 전번 강의를 되새겨 보자고요. 다 듣고 나서 무슨 이야기였지 하고 뭔가 있었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또 했습니다. 세금이 민주주의, 전번에 했던 게 세금이 민주주의다인데 그 중에 세금이 민주주의인 이유가 제일 중요해. 특히 그 뒤에 가서 행정감옥이니 회계정보 공개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왜 세금이 민주주의인가,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자본주의 사회하에서는 시민 권력의 재무적 근거라는 게 중요해요. 누가 세금을 내냐? 그 세금으로 나라가 돌아간다. 이게 이제 영미와 프랑스 대륙하고의 좀 차이예요. 천부인권을 이야기하거나 흔히 말해서 그 평등주의 이야기할 때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봉건제적인 나라 혹은 못 살 때는 이야기가 잘 안 먹혀요. 한마디로 말해서 1960년대에 그 세금이 민주주의다 그러면은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버글버글하고 세금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본 그 틀이 아닌 상황에서 세금 자체도 적었고 예산도 적었고 나라의 규모도 적었고 그런 사회에서는 이 이야기가 안 먹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자본주의화가 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사회에서는 이 이야기가 그대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선진국이 흔히 말해서 선진사회가 되었다. 물적 토대가 이미 갖춰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적 물적 토대가 갖춰져 있는 사회에서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그게 아니고 천부인권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 천부인권으로 접근하면은 헌법에 아까 말했듯이 개돼지를 이렇게 국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민법적으로 감당을 못하죠. 그런데 이 세금을 우리가 냈다, 세금 낸 사람이 권리를 가진다 하는 거는 이거는 민법적으로도 그렇고 결국은 물적 토대를 만든 쪽에서 권리도 가지고 그리고
정부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가 이제 아까 전번에 말했던 마그나 카르타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마그나 카르타가 시작할 때 왕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의회를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돈을 냈으니까 왕을 견제하고 왕을 패기도 하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낸 주체가 처음에는 귀족이다가 그게 자본가로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노동조까지 들어와가지고 진짜 시민으로 국가를 현대 사회, 현대 시민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변화 속에서의 의회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거하고 프랑스 혁명처럼 앙시앙 레지몬을 뒤집고 전부인권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상당히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의 의회 민주주의는 그 출발점을 시금을 갖다가 그 마그나 카르타에 두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법적 정신에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시민의 권리를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집단이나 개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같은 게 지가 계엄을 하겠다 그럴 때 지가 개인이 시민 권리를 앞서서 뭘 하겠다 하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료주의 이야기 할 텐데 관료들도 마찬가지예요. 관료가 시민 권리에 앞서갖고 자기들한테 내가 시험 봤으니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재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을 앞설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게 우리가 이제 국회 이야기 그러니까 세금과 예산 그 다음에 이제 국회와 감사원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산 이야기 할 때 보면은 국회가 심의만 하고 예산 편성도 못하는 이런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과목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했던 게 이제 감사원 이야기할 때 감사원이 항상 하는 짓이 표적 감사만 하더라. 표본 감사만 하더라.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물을 국회에 보고했더니만 국회는 심의만 하고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 고치지는 않고 그렇게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재무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방책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해라. 회계적인 정보를 누구에게나 세금을 사용하는 모든 조직 예를 들어서 정보나 국방 이런 것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게 다 공개되더라 말했잖아. 특히 독일 같은 경우 대놓고 공개를 하더라. 공개 못할 게 없더라. 그 다음에 일단 감사 행위 안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자 하는 게 전번 강의였어요. 전번 강의 대략 이렇게 틀이 이제 비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공무단위권 할 때 이제 첫 번째는 폰트가 바뀌니까 칸이 바뀌어버렸네. 원래는 한 줄에 나오는 게. 그래서 일단 이제 공무단위권 1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할 거예요. 세계 각국의 공무원이 어떻게 선발되는가 시스템, 그 다음에 한국의 공무원은 어떻게 있는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고위 공무원단은 어떤가, 이 세 가지를 일단 이야기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요 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선출직, 임명직, 개방직, 이게 지금 그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이 뽑히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요 문제와 관련했을 때 그 선출직의 확대는 사실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명직이나 정무직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임명직, 정무직이 엄청나게 많아요. 중앙정부에 한 4,000명 정도. 그 다음에 개방직 확대, 이거는 개방직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방직이 뭡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개방직은 모르시다니. 예. 자, 넘어갈게요. 자, 각국의 공무원 시스템, 이거는 이제 드라프트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이건 이제 PDF로 드렸으니까 이게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이 이 숫자는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체국 직원 같은 경우가
뭐 공무원으로 돼 있다. 그럼 그런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어쨌든 중앙 공무원 숫자는 무조건 하고 맞아요. 그런데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독일하고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은 지방 분권화가 많이 돼 있는 반면에 영국은 상대적으로 적다. 뭐 이러면은 중앙 공무원이 적을 거 아닙니까? 독일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보자. 영국은 더 적네. 독일이 좀 적은 편에 속하고요. 프랑스는 저기 지방 분권화가 훨씬 덜 돼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저기 여기에 국공 관련 부분들을 완전히 다 날려버려 갖고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58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죠. 우리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129만, 130만 정도 돼요. 중앙 공무원만. 그 안에는 군대 관련이나 이런 거 다 빼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법도 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2200만인데 이게 취업자 대비 비율 보면 대략 비슷하죠. 공공부문의 취업이 15%에서 20% 정도 돼요. 엄청나게 고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예산이 우리가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36%, 37%잖아요. 일단 공공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15%, 18%, 20%라는 게 결코 꼭 많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여기 안에는 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복지 분야, 노인복지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복지 서비스. 그 부분은 계속 커질 거예요. 복지 서비스 분야는. 자, 이거는 뭐 참고해서 보시고. 자, 독일부터 한번 볼게요. 독일은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제가 줄 거는 거. 독일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평생 공무원하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저기 40%만 평생 고용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이다 돼 있는데 그 중에 일단 그 저기 뭡니까 저 독일 같은 경우는 인턴 과정 비슷한 게 길어요. 그냥 뽑지 않아요. 쉽게 뽑지 않고 그리고 독일하고 영국이 생각보다 그 관료들의 질이 아주 높은 걸로 특히 프랑스는 뭐 다음 페이지 나올 건데 이게 뭐 말도 못해요. 완전 이너서클처럼 완전 엘리트들. 독일도 그게 못지않게 약간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은 학교 교사나 교수도 그 공무원이라고 해도 거기 40 너무 숫자가 적은 것 같은데 40%가 앞에 예 제가 제 기억에는 기억이. 예 그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상위 직급이라고 직급에 따른 채용 중에 최고 직급 같은 경우는 대학원 졸업하고 2, 3년 전문 훈련도 하고 국가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연구 임명은 보통 24세 이후에 프로베이션 기간 후에 부여한 그러니까 턱걸이 배리어가 아주 높아요.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5급 이상 공무원이 되려면은 상당히 이 배리어를 높여갖고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승급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독일 같은 경우. 아까 물어보신 거 정무직 공무원 뭐 장관 제가 찾아볼게요. 300명입니다. 300명. 아 그렇습니까? 나옵니까? 네, 장관, 차관, 사무차관, 부서장 등 약 300명. 예. 우리나라 13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136명 안 돼요. 그 안에 그 각종 위원회 위원장 있죠. 예를 들면은 뭡니까? 평통 민주평통 뭐 부의장 이런 사람들은 포함해갖고 130명인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엄마 이것도 옛날 거네. 마음에 안 드네. 일단 보자. 잠깐만요. 독일은 300명. 예, 넘어갈게요. 네.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해야 돼. 오늘.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프랑스도 상위 부분에 대학원 학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고위 행정직은요. 프랑스는 국립행정학교 이런 게 있어갖고 그리고 프랑스는 워낙 이너서클 이런 게 강해갖고 나중에 보면은 정치하는 애들이며 이런 애들이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많이 하는데 야당이든 여당이든 전부 다 국립행정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들락날락해도 결국은 거물이고 걔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정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름 자기들끼리는 엄청나게 실력이 좋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프랑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걔들끼리만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객관적인 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여기 정무직은 고위직 일부에서 정치 임명을 하는데 이게 그 장관이 임명을 하고 정무직은 장관이 임명하고 정권 교체가 되면 날아간다예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실국장을 의미해요. 우리나라도 실국장이 이제 문제. 항상 저기 미국도 실국장, 우리나라도 실국장이 문제인데 실국장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보겠습니다. 영국이 심지어는 실국장조차도 그 개방직으로 뽑아요. 저기 임명을 거의 안 해요. 영국이 묘하게도 임명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공공임명은 별도 위원회가 감독하는데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영국은 저기 정치 보좌관 약 100명, 장관 보좌관만 정무직이고 나머지는 정무직이 없다는 거예요. 실국장을 정무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 저기 개방직이나 아니면 어쨌든 뽑혀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나중에 영국의 개방직에 대해서 따로 이제 다뤄놨으니까 보자고요. 영국은 그 공무원 뽑는 시스템이 복잡하지만 아주 잘 돼 있어요. 객관적이고. 그래서 지금 뭐 그다음에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연방 공무원 했을 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경쟁 서비스. 안 넘어갔어요. PT 안 넘어갔어요.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은 미국은 경쟁 서비스, 예외 서비스, 고위 공무원단이 있는데 여기 이제 경쟁 서비스가 이렇게 뽑힙니다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별로 보고 싶은 데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SES라고 하는 고위 공무원단 어떻게 뽑을까 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미국은 고위 공무원단 중에 일부는 정무직이고 대부분은 그 내부 승진이에요. 근데 그 일부가 실국장이에요.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1, 2급이에요. 거의 1급이 제일 중요하죠. 실국장이 중요하죠. 나머지는 뭐 내부적으로 올라오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1, 2급만 컨트롤이 되면은 사실은 하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표로 설명해 놨잖아요. 시스템 유형상 역량을 제일 많이 따지는 나라가 영국이고 그 다음 외부 진입이 미국은 들락날락 엄청나게 해요. 아까 실국장까지 포함해갖고 왜냐하면 정권 바뀌면은 후라락 나갔다가 정권 또 바뀌면 또 들어왔다가 그런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아까 4,000명이라고 그랬잖아. 그 중에 한 200~300명 이상이 실국장이에요. 들락날락해요. 그러니까 당이 바뀌면은 민주당이 되면은 얘가 들어왔다가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장관하고 죽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독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장관이 마음에 안 들면 엄면수 쫓아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특히 한국은 안 되죠.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건데 영국도 비교적 쉬워요. 독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 왜 쉽지 않으냐? 훈련이 필수라서. 평생 그래도 평생. 훈련이 필수라서 자격 조건 자체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정무직이 아까 여기 보시면은 그 미국은 4,000명, 영국은 100명, 독일은 3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 이야기 해보자고요.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요, 저기 보이다시피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129만 숫자는 외워두실 필요 있어요. 한 130만 된다. 이거는 외워둬서 나쁘지 않아요. 130만 지방공무원 60만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 5만인데 이건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워야 될 게 공공기관 종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지하철 뭐 어쨌든 뭐 공사 뭐 토지 LH 뭐 이런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 42만. 요까지는 외워야 돼. 그러니까 130만.
플러스 60만. 그 200만이잖아. 그 다음에 아까 42만이니까 결국은 250만 정도 고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250만 정도. 우리도 거의 한 20% 정도 육박하는 거예요. 전체 고용 인원에. 자, 그래서 그 중에 129만 중에 130만 중에 사실 알고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한 60만 밖에 안 돼. 보면은 특정직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교원이 40만이고 경찰이 13만이고 소방이 5만이고 이거 싹 빼보고 나면은 60만 밖에 안 돼. 흔히 말해서 행정을 앉아갖고 행정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고공단 1,500명. 1,500명이 결국은 우리나라 그 700조를 좌지우지 하는 거는 거기서 결판이 난다.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만 우리 선출직 몇 명? 1,500명 중에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1명. 대통령. 대통령 1명. 자, 채용 형태는 이거는 아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시험 보잖아요. 근데 시험 보는데 이제 행정 7급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경력직 채용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고요. 선거 과정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요한 게 정무직이 126명이다. 아까 제가 말했던 126명 중에 장관, 차관 합치면은 68명. 요까지만 실질적으로 정무직이에요. 나머지는 아까 말했던 평통 부의장과 사무총장 2명. 그 다음에 딴 데 가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여기에 이제 장관 18과 차관 50명이니까 이걸 제외하면 또 뭐 있겠어. 예를 들면 그 한국은행 그다음에 공정거래위 뭐 위원회 금융감독위 뭐 이런 것들 위원회 다 위원회인 거예요. 위원장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126명. 그리고 차관도 거의 내부 승진이에요. 그러니까 차관까지도 거의 일반인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침을 못 묻히죠. 장관이 뽑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거를 못 막죠. 거의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해 보자고요. 더 황당한 이야기 또 옵니다. 어쨌든 뭐 이렇고요. 그다음 공공기관 종사자.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몇 개? 331개. 그러니까 한 330개 된다. 이것도 외워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은 2명씩 뽑죠? 보통 사장하고 감사. 그러면은 660개의 일자리가 생기죠? 요거를 현실적으로 임명을 하죠. 청와대가. 웃기지도 않게 이걸 임명하고 잡았었어. 영국은 이거 임명 안 해요. 요건 완전히 민간한테 아예 다 넘겨요. 근데 도리어 아까 실국장을 뽑아야 되는데 실국장은 손을 못 대. 아까 차관도 손을 못 댄다 그랬잖아. 그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국가 운영과 상관없는 어떻게 상관이 적은 여기 가고 손을 대고 있어. 이건 내 거야 그러고 내가 아는 사람을 넣어야 되겠어. 참 이상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공무원이 60만이야. 여기도 어쨌든 요즘에 사회복지가 많이 늘어가지고. 사회복지가 이제 지방공무원에 가면 사회복지가 직접 거기에 이제 다 배당이 되거든요. 그거 빼고 나면은 생각보다 적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방직이 생각보다 적어요. 많이 적어요. 다른 나라 보면은 지방직이 중앙직보다 더 많은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반도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적은가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 여기 공기업이 장도 문제지만 전 직원의 관행이 더 문제가 돼요. 이거를 장이 들어가고 그 조직 자체를 장악을 못해. 똑같이 아까 내부 승진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거기도 장이 들어가고 거기 그 조직의 실국장을 지가 임명한다든지 뒤집어 엎은다든지 하면 되는데 손도 못 대. 내부에서 올라오는 거를. 대표적인 데가 예를 들면 허그 같은 HUG, HF 같은 이 재무적 기관. 걔들은 국토부 산하인데도 불구하고 지네들은 금융위 산하인 줄 금융위보다 더 해요.
그래갖고 국토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조직 같은 경우는 그 사장이 뭐라 해도 담당자가 쿠팡그룹 껴요.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규정 고치면 되잖아. 근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공기업의 그 단순하게 민주화가 아니라 감사가 제도로 일단 감사 역할을 하고 활동 안에서의 그 승진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국장 위에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든 이 부분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인사위원회 자체에 대한 규정들을 바꿔서 그래서 공기업에 대한 인사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도 내부 물갈이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국민을 억압해요. 얘들도 결국은 국민 돈으로 먹고 사는 애들인데 국민을 억압하는 일 하죠. 저희는 HUG한테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리고 요번에 웃기지도 않게 금감원에서 갑자기 우리가 이제 삼성에 칩을 하는데 갑자기 은행에다가 우리 세입자가 융자를 받으려면은 전세 융자를 받으려면은 계약서에 뜬금없이 갑자기 중개사가 끼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중개사 안 끼고 직거래하는 것들이 일반화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금감원에서 그거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야. 완전 뜬금없는 그 지시죠. 근데 은행은 그걸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약 다 해놓고 중개사를 돈 주고 끼웠어요. 근데 이런 황당한 일들을 규제나 이상한 일들을 해내는 게 로비를 했나 보네요. 아 그렇죠. 중개사 로비가 들어갔을 것 같고 그 핑계는 이제 그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전세 사기에 대해서 뭐 민감하다. 그래서 한번 중개사가 한번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핑계지요. 전세 사기도 다 중개사 끼고 한 거네요. 맞아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고위공무원단을 한번 봅시다. 고위공무원단이 2006년에 시작을 했어요. 잘 안 봅니까? 원래 이게 안 봅니다. 여기는 안 뜨는데 그쪽은 뜨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보자. 자, 고위공무원단 2006년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고위공무원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 공부하기 전에 잘 몰랐어요. 저도 솔직히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따로 운영을 하고 있다, 따로 관리하고 있다 하는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1급에서 3급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고위직은 여기 보면 계급 대신에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 관리합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2에 일단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 책임도가 높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휴직, 파견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어디 갔네? 의 군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및 그에 상당하는 직위라고 되어 있는데 실국장은 당연히 들어오고 실국장 밑에도 들어와요. 3급까지이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지금 이게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국가공무원법 거기에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 구성은 령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디테일이 항상 문제잖아요. 시행령, 대통령령, 그 다음에 심지어 나중에 내려가면은 시행규칙, 주사가 만든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인사규정에 보면요, 고위공무원단이 될 수 있는 사람의 후보자를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3급 공무원이거나 4급 공무원 중에는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러니까 일단 3급 공무원이어야 돼요. 아닌 사람 중에서는 4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다음에 연구관, 지도관 7년 이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3급 공무원은 요 안에서 다른 데로 가기가 쉬워요. 이게 또 개방직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 중에서 1,500명에서 1,800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 사법 쪽은 포함을 안 시켜놨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법 쪽에는 초고공직, 그냥 고공직이 아니라 1급에 해당되는 게 100명하고 50명 정도 되더라. 150명 정도 있더라. 이거 3급 기준 아닙니다. 1급 기준으로 했을 때. 왜냐면은 사법 쪽에는 1급이 돼야 재산 공개를 해요. 그 밑으로는 재산 공개를 안 해요. 재산 공개를 하는 경우는 150명. 재산 공개를 안 하고 3급이라고 우기는 애들을 보면은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돼요. 너무 많죠, 이쪽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설계했냐. 이걸 원래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답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개방직으로 20%, 그 다음에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해갖고 30%, 그 다음에 부처 내에서 올라오는 게 50%, 이렇게 잡았대요. 어떤 고위공무원단 자리가 있으면.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요게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나눠져요. 고위공무원단 안에서도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밑에 두 번째 줄에는 그 개방직 직위 이야기인데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방직이 중앙부처에 45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77개는 고공단이고 나머지는 그 고공단에 안 들어가는 그 과장직도 개방직이 있다 하는 소리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중에 458개 중에 174개는 무조건 민간인만 지원 선발해라 라고 하는 게 적혀 있는데 이게 안 지켜져요. 어떻게 하면은 안 지킬 수 있느냐? 전직이면 안 지켜지죠. 공무원이 퇴직하고 처리하고 다시 들어오면은 민간인이 돼서 다시 들어오면 민간인이 돼.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전직이라도 고공단에 속한다 그랬죠. 관리에는 한다 그랬잖아요. 고공단이 다시 고공단에 들어오는 경우 거의 쉽게 들어와. 근데 일반인은 한국은 배리어가 많아.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일단 현실적으로 여기 쭉 읽어보시면은 최근 상황에서 고위공무원당의 20%가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방직으로 하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게 안 되더라, 잘 안 지켜지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알아요. 요거 이제 보시면은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 제가 그 숫자로 보니까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개방직에 대해서 뭐 외부인이 들어오는 숫자가 되게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역시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탁 물었죠. 뭐라 물었느냐? 그럼 기재부하고 국토부는 어떻게 되니? 하고 물었어. 너무 노골적으로 물었더니만 답을 해줘요. 기재부 국토부는 외부 수혈이 없어. 답이 그래요. 지금 외부 수혈이 없다. 여기는 기재부는 3% 내지 5%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실국장은 0%예요. 실국장은 0%고요. 국토부도 똑같아요. 일단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항공 안전실장, 철도 안전정책과 이런 거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는 개방직으로 뽑아. 이런 거는. 그런데 아까 흔히 말해서 실국장 이런 거는 무조건 내부에서 승진. 특히 심한 데가 기재부, 모피아라는 동네하고 국세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거는 100% 내부 승진이에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뭐 이번에 누가 된다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 줄도 있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거기 가보면은 모피아가 뭐 달리 모피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저것들끼리는 이유가 돼 있어. 그 검사 못지않아요. 여기도 선후배 간 기수 문화가 강력히 존재하고 있고, 기수 문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세청 같은데, 기재부 같은 데가, 한국은행 뭐 이런 데가 뭐 있고, 정책의 연속성을 이유로 해가지고 외부 전문가가 정책 결정 과정에 하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놔요. 지네들끼리. 그리고 이제 얘들은 거기 있던 애들은 밖에 이제 끝나고 나면 다른 개방직에 무혈 입성을 하는 거죠. 각종 그 국공 지네縄張리에 있는 조직들이 많아요. 기재부는 다른 부서의 차관들도 와요. 아 그럼요. 군사능력자들이 특히 많아요. 특히 기재부가 이제 차관도 가고 막. 그래 이제 기재부에서 산자부는 가도 산자부에서 기재부를 못 오죠. 기재부에서 중기부 가는 거 쉬워. 예를 들면 돈을 갖고 가니까 맞아. 기재부에서 중기부로 가면은 돈줄이 돼요. 그 사람이 참나 기가 차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중기부 같은 데는 새로 만들면은요 예산을 짤 줄을 몰라. 그래서 기재부에서 가야 돼. 그리고 가면은 걔가 또 탑 클래스를 만들고 지 주변에 서클을 만들어내요. 기존의 왜냐하면 중기부는 중기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찮죠. 솔직히 말하면 흔히 말해서 뭐 이것도 있잖아요. 행시를 보면은 줄이 쫙 서지 않습니까? 1등부터 뭐 100등까지 어디 가고 우리나라는 그래요. 서열 문화가 끝내줍니다. 그런 것들을 깨려면 어찌 되느냐.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그건 차차 이야기하고요. 사실 그런 걸 깨자고 개방형 공직을 만든 건데. 개방 안 한다 그랬잖아요. 개방형 공직도 지들이 들어가면서 하는 거. 아니 특히 여기도 개방형 20% 하라 그랬잖아요. 실국장도 안 해. 절대로 실국장 자리는 안 내줘요. 그러니까 차관은 혹가다가 뽑히기도 해. 내리 찍기도 하는데 그것도 거의 안 내주죠. 밑에서 올라가는 애들이죠. 알고 보면 전부 다 밑에서 올라가는 애들이고 특히 기재부는 장관도 밑에서 올라가죠. 장관조차도 그거를 내리 찍지를 못해요. 그게 김동연이고 홍남표고만 다 그런 거예요. 최상목이고 또 추경호 이렇게. 그 최상목이 같은 경우나 그 앞에 옛날에 저 누굽니까 장수가 누구지? 아니지 옛날에 누구지? 까먹었다. 어쨌든 최상목 같은 경우도 일단 행시를 보고할 때 법대 나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쪽에서 이제 엘리트 코스트를 쭉 밟아갖고 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부처별 외부 발탁 비율 나와 있잖아요. 기재부 매우 낮음. 외부 수혈을 한 데는 감사나 조세 심판 이런 건 하지만 핵심 라인은 안 돼. 그 국토부도 낮은데 항공이나 교통안전 이런 기술직 외부 발탁. 외교부도 만만치 않아요. 외교부도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대사, 통상 이런 거는 주는데 미국 쪽으로 흔히 말해서 대미 라인, 미국 라인 이쪽은 지네들끼리 꼭 챙겨요. 외부인 못 들어게 해요. 완전. 심지어는 영사도 안 줘요. 영사 같은 경우도 대사는 둘째 문제 영사도 안 줘요. 지네들끼리 들어가요. 그래서 뭐 외교부도 만만치 않은 마피아고 여기 나와 있는 인사혁신처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개방형 제도 선도부처래. 만만하니까 그냥 아무나 갖다 놔두고 그게 어차피 인사는 청와대가 가기 때문에 인사혁신처는 HR이니까 HR 담당 때도 있었어. 그래서 이게 여기 써놨잖아. 전통 관료직은 왜 외부 수혈이 없는가? 물었어. 그랬더니만 순혈주의와 기수문화가 있다라는 거야. 기수문화라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야. 경찰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수문화 있는 데는 특히 이제 경찰이나 검찰 그다음에 판사 조직은 전국 조직을 없애면 돼 그랬잖아. 전국 조직을 없애고 외부의 변호사와 왔다 갔다 돌리면 된다고. 그게 이제 디볼빙 도어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회전문으로 나갔다 들어왔다를 하게 하면 돼요. 개방직 자체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들이 규제와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강력한, 특히 기재부가 국토부가 그런 거죠. 기재부하고 국토부는 성격은 좀 다르지만 둘이 다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죠. 다 규제, 예산. 이게서 내부 생리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정책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렵다라고 저희네들이 주장해. 거꾸로 외부가 와가지고 그걸 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퇴직 후에 정관 예우가 막강한 부서예요. 이 동네가. 최고로 막강한 데가 지금 어쨌든 기재부와 그다음 뭐 기재부하고 국세청 같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 국토부예요.
그래서 국토부는요, 외청이 엄청나게 많아요. 딸린 조직이, 그 조직들이 전부 다 내 나와바리 일이 되는 거예요. 시루국장 하면은. 협회, 무슨 협회? 뭐, 온갖, 협회 정도가 아니야. 청도 많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개방직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그걸 못 해먹으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술직이나 홍보 감사 이런 부수적인 분야를 제외하면은 핵심 정책 결정권자인 고위공무원단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부 승진이더라.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정부가 아무리 민간 인재 영입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역이다. 이걸 깰려면 어째 되느냐? 그냥 다 날리면 돼. 1급부터 3급까지는 아니라도 1, 2급은 무조건 다 임명이다. 장관이 임명한다. 당 바뀌면은 A가 했다가 그 다음에 B가 했다가 뭐 또 당 바뀌면 다시 B가 해도 상관없도록 그거라도 해놔야지. 그래도 그 장관한테 충성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장관한테 충성이 나발이고 없어. 장관이 우습게 보여. 시루국장쯤 되면은요, 그 자기가 핸들하는 예산 자체가 엄청납니다. 몇 조 단위를 핸들해요. 그 자기한테 오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그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거는 여기 아까 말했잖아. 규제와 예산권을 가진다 그랬잖아. 규제와 예산권. 내가 청렴하다라고 해도 안 먹어도 내가 끝나고 정관 예우로만 가도 대단한 돈이 생겨요. 그거는 합법적이야. 내가 나쁜 짓을 안 해도, 나 뒷돈 안 먹어도. 아까 말한 정관 예우로 가서, 정관 예우로 가면은 심지어는 그것뿐만 아니고 뭐 김현장 같은 데 취직할 수도 있어. 공문이나 뭐 이런 거. 그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공무원 말고 사기업에 가도 사회이사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했던 김현장 같은 데 취직하면은 아예 연봉이 10억, 20억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한덕수가 그랬잖아요. 한덕수가. 그렇기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은 그래.